이번에는 인지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58쪽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더불어서 큐일복의 도덕성 발달 이론, 앞에 있던 것을 뒤로 가져와서 같이 두 개의 목차로 진행을 할 겁니다. 행동주의와는 달리 인지이론은 상대론적 입장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인지 영역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인식의 주체로 각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것이 바로 인지이론입니다. 인지이론. 그 때문에 인지이론은 절대론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론의 입장에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실제론의 입장보다는 관념론이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결정론의 입장이 아니라 인식론의 입장에 있고, 또 원자론, 부분 원자론 또는 요소론의 입장보다는 여기에서는 전체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정리를 내보시면 인지이론입니다. 인지이론의 개요를 보시면, 인지이론은 행동주의는 절대론인데 비해서 여기는 상대론의 입장이고, 행동주의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가지고는 실제론인데 비해서 여기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갖다 하는 관념론 또는 인지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관점론 또는 인지론, 인지 영역을 가지고 대상하다, 밖에는 보이지 않는 인지. 또 그런가 하면은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 있는 행동주의와는 달리 여기는 환경, 소위 여기는 상대론, 환경 경험론, 결정론보다는 여기는 저마다의 인식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와는 달리 조금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아하 하는 순간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 인지이론의 입장은 전체론의 입장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체론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연구로 대표적인 이론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여기는 그냥 행동주의와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단어를 적어본 겁니다. 뭐니 해도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 그 이외에도 뭐 브루노의 인지발달 이론, 다양한 인지발달 이론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 목차에 관련 없이 그냥 이런 특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행동주의와 비교해서 보고,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피아제, 상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보겠어요. 장피아제는 인간의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발생론적 인지론의 입장에서 인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발생론적 인지론 입장에서 인지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또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그죠? 환경에 적응하려는 선천적 능력을 말합니다. 선천적 능력. 때문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선천적 능력으로, 그로 인한 능력 자체를 말할 때는 인지기능, 지능이라고, 그로 인해서 이 인지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으로 만다면 인지발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태적 개념은 인지구조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선천적 능력을 말하고, 그걸 정태적 개념으로 말할 것이냐 동태적 개념으로 말할 것이냐 해서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여기 오면 인지 발달 과정을 보시면, 여기는 스키마는 인지 구조나 또는 인지 영역을 어떤 그림도 짭니다. 어떤 그림이나 공식으로 만들어낼 정도로 된 것을, 조직화된 것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나도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았든, 지금 여러분들
기후 환경 또는 뭐 습도 환경 또는 소음 또 인공 환경, 자연 환경 많은 환경과 지금 여러분이 인식했던 인식하지 않던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죠.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 적응에는 동화와 조절이 있습니다. 동화와 조절. 새로운 환경을 기존의 스키마에, 기존의 인지도식에 맞추는 것. 언제나 사과만 봤던 애가 나중에 망고를 보든지 배를 보든지 감을 볼 때마다 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지구조에 꼭지가 달려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사과라는 단어가 인지도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것은 다 사과라고 생각하는 것. 집에서 엄마의 품 안에서 크던 애가 집에서 애완건 멍멍이만 봐서 멍멍이라고 했던 것이 시골에 갔더니 그와 유사한 네 발로 되는 것 중에 고양이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는데 다 그것을 멍멍이라고 부를 적에는 기존의 인지구조에 네 발로 뛰어다니는 것은 멍멍이니까 기존의 인지구조에 새로운 환경을 다 집어넣는 방식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동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꾸로 기존의 인지도식을, 기존의 스키마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뜯어 고치는 것. 새로운 자극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을 만들고 선반을 달고 하는 것처럼 기존의 인지구조라고 하는 집을 뜯어 고치는 것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재확인한다거나 안다는 것의 품 안에 다른 것을 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뜯어 고쳐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던 것을 안 배워도 세상은 살지만 그렇게 숨만 쉬고 사는 것은 개, 돼지도 사니까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인간은 성장, 성숙,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에 인간의 질적 발달, 동화라고 하는 것은 양적 팽창의 개념일 뿐이고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 발달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절, 그러다가 이것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평형. 대부분 조절이 고통스러워서 공부 못하는 애들 말하면 우리가 뭐라 할 때 조절을 도망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워서 자꾸 업 시켜야 되는데 조절이 짜증나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나는 공부가 싫어 그러지만 사실은 조절을 두려워하고 도망다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과정을 엄마가 달래고 또 엄마가 혼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하는데 이처럼 동화와 조절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평형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해진 것. 뭔가 조절할 대상이 있다면 자꾸 환경이 불편하고 안 가지려고 그러죠. 뭔가 학교에 가면 자꾸 조절을 선생님이 요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라고 오고 암기라고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평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환경과의 관계가, 자, 밑에 좁으니까 여러분들이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해진 상태를 평형이라고 합니다. 환경과의 관계가 원만해진 상태를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 평형을 이제는 그림으로 그리거나 또는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스키마 2가 되겠어요. 자, 여기는 스키마 1, 이것이 여기에서 스키마 2가 됐다는 것은 업된 인지도식을 갖게 된 거죠. 스키마 2에 대해서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3,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4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느 누구나 그렇다는 것이 바로 이 스키너의 피아제의 이론이 되겠어요. 피아제의 이론 어느 누구나 스키마에서 스키마 1으로 2로 가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0.00001초 사이에도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수개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사회의 변동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스키마의 변화, 즉 환경과의 상호작용한 결과가 지식의 발달이라고 하는 인지구조, 스키마의 형성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도태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지발달, 스키마,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인지발달 4단계를 제시하죠. 인지발달 4단계. 감각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누구나 이렇게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누구나. 감각동작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5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58, 59쪽에 오면 적응에서 동화, 조절, 평형 단계까지를 박스 안에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거기 오면 감각동작기, 그리고 배에 나가면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각각의 단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각동작기라고 하는 것은 감각동이 영악이 발달하는 게 영악이라고, 언어발생 이전의 단계를 감각동작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언어발생 이전의 단계를 말하죠. 이 감각동작기는 보통 반사활동기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부터 6개의 단계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그 6개의 단계 아래 나와 있지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감각동작기. 단순한 반사 반응만 나타나는 출생 직후부터 언어적 유아를 사용하는 상징적 사고가 나타나는 24개월까지를 보통 감각동작기라고 한다. 거기 보면 3번 유아는 주로 사물을 만져보고 조작해보며 환경을 직접 탐색해서 학습을 한다. 다음에 5번 중요 표시하시고, 말은 못해도 이 단계가 되면 감각동작기 단계에서 이미 목적 지향적 행동에 수반되는 의도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6번 원인론을 이야기함으로써 원인 결과 사이에 대한 관계에 대한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것 등이 자 4번, 5번, 6번 그리고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터득한다. 그래서 5번, 6번, 7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뭘 알아? 압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적 행동에 따른 의도성을 획득한다. 원인론을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에 대한 표현도 한다. 그리고 대상 영속성, 한 6개월, 8개월부터 시작해서 대상 영속성이 만들어지면서 24개월 정도에는 사물의 잔상을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된다. 만약에 24개월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상 영속성이 되겠어요. 지능이 있다는 것도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단계, 그 중에 바로 발달 단계. 감각동작기의 발달 단계는 반사활동기부터 1차 순환반응기, 2차 순환반응기, 2차 도식의 협응, 3차 순환반응기, 상징적 사고기. 그 6개 단계를 여러분들 쭉 가지고 가시되 거기에 오면 24개월, 18개월에서 거기 보시면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상징적 표상기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 적어도 대상 영속성은 완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조작기를 보세요. 전조작기는 어린이집, 짜장 걸음마기와 학령 초기, 아동 초기를 합쳐서 전조작기라고 하는데, 전조작기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조작기는 별도로, 이 전조작기의 특징은 물알론적 사고를 한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 특징을 적는 것이 전조작기만을 특징을 적는 것이 아니라 걸음마기와 학령 전기의 특징을 같이 적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것은 바로
전조작기의 특징이자 걸음마기의 특징이자 학령전기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물알론적 사고를 한다, 직관적 사고를 한다, 상징적 사고를 한다, 또 상징적, 또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름을 아직은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 그리고 중심화, 어떤 하나의 필이 꽂히게 되면 다른 특성에 대해서는 전혀 뭐냐면 신경을 돌리지 못하는 중심화의 특징이 있다든가, 이런 것 등이 바로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실련론적사 그냥 쓸까요? 꿈과 현실 구분이 곤란하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조작기라고 하는 한 2살부터 7살까지 이런 단계라고 설명하는데, 어쨌든 전조작기,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계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특성을 이런 단어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또 묶어놓은 것도 점주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학령기, 뭐냐면 우리 학교 단계로 본다면 초등 단계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수준을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데, 이 단계의 특징,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 나와도 그렇고 또 학령기의 특징이 나와도 똑같이 여기에 보시면 먼저 보존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보존, 불변성이지요. 지금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만 적는 것이 아니라 학령기의, 아동기의 특징을 지금 같이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의 개념을 터득하게 되고, 불변성의 개념을 터득하게 되면 하위 개념으로 가역성, 동일성, 보상성, 여기는 가역성, 동일성, 보상성의 하위 개념을 터득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즉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는 분류, 서열, 비교가 가능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분류, 서열, 비교가 가능하면서, 이때부터는 단편적 사고에 필이 꽂혔다, 다른 특징을 보지 못하는 그러지나 탈중심화. 또 이때부터는 논리적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등이 바로 여기 나온 학년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 대표적으로 3가지, 보존의 개념, 가역성의 개념, 분류, 서열, 비교의 개념도 있지만, 탈중심화, 또 그런가 하면은 논리적 사고로 전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첨가하시고.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조작기는 이것은 청소년기를 말하는데, 형식적 조작기,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실까요? 전조작기에는 학령 전시기로 2살에서 7살 정도이다. 논리보다는 지각에 더 의존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5번에 보면 전조작기는 자기중심성, 중심화, 사물의 정신적 대치를 말하는군요. 그 때문에 상징놀이, 이 전조작기에는 상징놀이, 사물의 정신적 대치, 를 이끌어가서 많은 상징놀이를 합니다. 상징놀이를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상징놀이를 한다고 꼭 봐주시고, 또 도덕적 다율성, 꿈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구별하지 못하는 신념적 사고, 이런 등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단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 2번째 보존의 개념을 터득하고, 그죠? 보존의 개념을 터득하고 나와 있죠.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보존 개념의 획득을 통하여 가역성, 동일성, 보상성 개념이 획득되고, 그런 과정에서 일정한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서열화 능력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자아 중심성에서 탈피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초등학교 단계에 가서는 힐버그의 도덕성 발달로 본다면 자율적 도덕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는 뭐 11살 이후라고 하지만 청소년기 수준이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소위 그에 대한 다양한 사고 능력이 나옵니다. 4번에 보시면 가설, 연역적 인지 구조를 갖는다. 5번에 보시면 조합적 분석 능력으로 체계적으로 가능한 조합을 차려시한다. 조합적 사고가 가능하다. 6번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조합적 사고, 또 가설을 쓴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가능성 지향적 사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형식적 조작기가 되겠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것도 당연히 암기를 넣으셔야 되고 이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설명하죠. 각각의 단계. 또 뭘로 표현한다? 학년기의 특징, 또 학령 전기의 특징, 또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이렇게 문제가 바꿔져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마감진 걸로 하고 이번에는 앞에 있던 것을 뒤로 가져왔죠.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성인기까지 확대시킨 것이 바로 이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이렇게 뒤로 붙였는데 여기는 피아제의 도덕성 이론을 성인기까지 확대시켰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기까지. 그러면서 세 수준, 각각 2단계씩 해서 1수준, 인습 이전 수준, 그리고 2수준, 인습 수준, 그리고 3수준, 인습 이후 수준. 이렇게 세 수준으로 나누되 그 발달 단계를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각각 2단계씩 해서 6단계로 나누는 것이 큐일버그인데 여러분들 52쪽으로 가서 보시면 인습 이전 수준에서는 첫 번째 1단계 벌과 복종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힘의 크기를 지향하는 단계. 2단계는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상호 교환적 또는 반대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교환의 입장에서의 도덕성 발달 단계. 그 다음에 인습 수준에서는 3단계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 발달 단계. 다시 말해서 착한 아이를 지향하는 도덕성 발달 단계. 네 번째 단계 4단계는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성문화된 법으로 강제되는 이런 단계. 그리고 인습 이후 수준은 5단계 사회의 계약 정신을 추구하는 단계. 6단계는 발달 단계보다는 궁극적 도탁점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단계. 이렇게 6개 단계로 설명을 하되 인습 이전 벌과 복종이나 욕구 충족에 관련된 단계는 아직은 도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도덕 수준이라고 이렇게 쓰고 친구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이런 규칙의 준수를 강요당하나 하는 것은 타율도덕 수준이라고 합니다. 타율도덕 수준. 그에 비해서 인습 이후 수준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일 거야 라고 해서 인도하는 이 사유계약 정신에 입각한 것이나 보편적 도덕 원리의 단계는 칸트가 그렇게 꿈을 꾸었던 자율도덕 수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큐일버그는 피아제의 이론을 가지고 거기 오면 52쪽에 있지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성인에까지 확대를 시켰다.
1단계 벌과 복종에 관련된, 2단계 욕축중에 관련된 이 단계는 인습 이전 수준 전 도덕 수준이라고, 3단계 대인관계 속에서 4단계 법과 질서를 지키는 단계는 인습 수준의 도덕이라고 해서 자율도덕 수준 D라고 하고, 2단계는 초등학교 단계가 인습 수준이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자율도덕기 가면 12살 이후 이렇게 하는데, 5단계 사유계약 정신에 입각한, 6단계 궁극적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단계, 이렇게 해서 세 수준 각각 2단계씩 6단계로 나눈 것이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되겠습니다.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이렇게 보시면, 큐일버그 거기에 보면 추구하는 이념들이 있죠. 1단계는 주관화의 단계, 2단계는 상대화의 단계, 3단계는 객체화의 단계, 4단계는 사유화의 단계. 앞머리로 본다면 주상객사, 임금이 바람소리를 갖다가 혈압으로 떨어졌다. 주상객사의 단계로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4단계고, 다음에 일반화의 단계, 궁극화의 단계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해서 피아제의 이론과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성인기까지 확대시켰던, 그러나 남성만을 가지고 했다고 비난을 받는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는 환경으로서 사유체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